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란 허상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란 단어 자체는 상당히 악의적으로 응급의료진들을 무시하고 또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이 응급의료진들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거짓된 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맡고 있는 이형민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단어가 외국에는 없는 단어이고요.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 필수 의료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응급실 뺑뺑이를 지목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언론을 탄 여러 개의 사건들이 있었죠. 병원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해서 여러 병원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일송을 해야 하는 환자가 최종 치료를 제공할 병원까지 제대로 가지 못한다. 병원 간 적절한 이송 체계, 즉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병원을 데려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최종 치료가 제공되지 않을 때 그건 당연하죠. 처음 간 병원에서 모든 치료가 다 제공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응급검사와 여러 가지 진찰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고 그 최종 치료가 필요한 병원으로 적절한 시간 내에 이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응급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막혀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최종 치료 병원까지 응급의료 이송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응급실 뺑뺑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겠다고 할 때 정부가 목표를 제시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러면은 모든 환자가 현장에서 병원까지 최단 시간 내에 이동을 하는 것이 목표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책들이 바로 그런 방향이죠. 어떤 환자든지 거부하지 말고 받아라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송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결국은 최종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결국은 이제 이 응급의료 이송 체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해결이 되면 됩니다. 최종 치료 병원이 여력이 있어야 돼요. 아주 단순한 예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연락을 하지 않고 무조건 보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큰 대형 병원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럼 그런 병원들이 그런 역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소에 놀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환자가 있든 없든 비워놓은 상태에서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과 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때 미국의 전국의 외상센터가 1000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권역외상센터이죠. 레벨 1에 해당하는 외상센터가 1000개가 넘게 있었는데 다 망하고 이제 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수술이나 어떤 응급 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유능한 수술이 가능한 이 모든 세팅과 인력과 인프라를 놀면서 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큰 부분 중에 하나이죠. 반면 이제 우리나라는 권역외상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도 분산이 되고 능력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선택과 집중에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비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대책을 함께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는 맨날 그 응급의료 발전 계획에 나오듯이 중증 환자는 큰 병원을 가세요, 경증 환자는 작은 병원을 가세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때 저희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제 충북에서 있었던 외상사고 때문에 사망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자꾸 나오는데 그럼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럼 10년 후에
외상에 의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몇 %까지 낮출 것이냐. 지금 현재 12%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치료하면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의 10% 이상이 지금 현재 사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10년 후에 좋다. 우리가 목표가 0%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로 골든타임 안에 갈 수 있는 권역 외상센터를 전국에 수십 개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몇 %까지 줄이는 것이 10년의 목표고 20년 후에 몇 %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은 달라지겠죠. 지금처럼 이런 어떤 목표 제시 없는 무조건적인 의대 증원이 답이다. 이것은 저희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수준은 OECD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따져봐도 사실은 제일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요. 단적인 예로 전 세계에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 뭐 누적 번호로는 7만 번이 넘어갔고요. 실제로 매년 5천 명 이상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배출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였었어요. 응급의학 전문의가. 근데 이제 얼마 전, 몇 년 전부터는 호주가 뉴질랜드랑 합치게 되면서 또 영국에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호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면서 호주가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10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3위가 우리나라 응급의학 전문의입니다. OECD 평균이라고 따지면 응급의학 전문의 줄여야 돼요. OECD 중에서 응급의학과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 결국은 기준 자체가 우리가 목표하고 있던 의료나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수준이 OECD 평균이 아니거든요. 세계 최고인 것이거든요. 저희가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몸을 갈아 넣으면서 만들어 왔는데 단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